여행사 정소연은 오랜 시간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운명적인 여행은 그녀를 안개호수 옆에 있는 낡은 나무집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관련된 오래된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비밀은 사라진 사람의 운명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정소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면서 그녀를 법과 깊은 정 사이의 갈등 속으로 밀어넣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가볍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검은 현대 제네시스 차 안으로 울려 퍼졌다. 정소연은 핸들을 살짝 쥐고 예리한 눈빛으로 앞으로 뻗어있는 도로를 주시했다. 3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울경찰청의 가장 젊고 뛰어난 수사관 중 한 명이었다. 승승장구하는 그녀의 경력과는 달리 개인 생활은 평온하고 때로는 동료들이 그녀에게 붙인 별명 얼음공주처럼 차가웠다. 소연은 자신에 대해, 특히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김미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항상 안개처럼 흐릿했다. 이번 출장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강원도 안개촌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양평경찰서로 기밀 서류를 전달하는 임무였다. 안개촌은 산악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마을 중 하나였다. 소연은 거의 2시간 동안 운전을 했고 서울의 소음을 뒤로하고 깊은 시골로 들어갔다. 도로 양쪽으로는 수확이 끝난 논과 낮은 산들이 보였고 이제 희미한 숲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기는 점점 차갑고 습해졌으며 얇은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갑자기 큰 퍽 소리가 들렸고 차가 흔들렸다. 소연은 빠르게 반응하여 핸들을 꽉 잡고 차를 똑바로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흙길 가장자리로 차를 세우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오른쪽 앞 타이어가 완전히 납작혀 있었다. 도로에 버려진 큰 날카로운 물체를 밟은 것 같았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트렁크를 열고 예비 타이어 키트를 꺼냈다. 그녀가 경찰이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었다. 해가 지려는 시간에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타이어가 너무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예비 타이어도 앞으로의 험한 산길에서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언제 다 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다. 해질녘 전에 경찰서에 도착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안개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내려왔고 주변 경관을 덮어 도로변의 나무들을 흐릿한 유령처럼 변화시켰다. 기온이 상당히 떨어졌다. 소연은 얇은 재킷을 단단히 여몄지만 차가움이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거기 서서 무력하게 차를 바라보았다. 안개촌. 그녀는 이 이름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경찰청에서 본 몇몇 오래된 파일에 이 이름이 언급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였고 그녀의 현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소연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근처에 민가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잠그고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방금 지나온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흙길은 안개와 아마도 이전의 작은 비 때문에 진창이었다. 그녀의 반짝이는 구두는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다. 꽤 긴 거리를 걸었지만 황폐한 논밭과 웅크린 나무들만 보였고 사람 한 명 없었으며 불빛 하나 없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시야가 몇 미터 정도로 줄어들었다. 소연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찰로서의 생존 본능과 경계심이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가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짙은 안개 속에서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약하고 작은 빛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연은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길은 점점 더 걷기 어려워졌고 아마도 그녀는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가까이 갈수록 그녀는 그것이 호수나 큰 개울 옆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임시로 지어진 듯한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호수 표면에서 증기가 올라와 안개와 섞이면서 몽환적이고 다소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집 앞에 멈춰섰고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고 금속 지붕이 있었으며 매우 오래된 것 같았다. 희미한 등불빛이 썩은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는 경찰이었고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에 직면해왔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가 안개 낀 밤에 건조하고 이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곳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마른 체격, 약간 구부정한 등,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과 햇빛, 바람에 의해 깊게 주름진 고된 삶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놀랍도록 평온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다른 시골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소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차가 길에서 고장났어요.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됐고요. 혹시 하룻밤만 묵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의구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개가 너무 짙어졌네요. 들어오세요. 춥겠어요? 그는 문을 더 크게 열어 소연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낡은 나무 문턱을 넘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소연을 감쌌다. 흙냄새, 화덕 연기 냄새, 안개 냄새,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작은 집에는 가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단지 몇 가지 소박한 물건들만 있었다. 하지만 즉시 소연의 눈은 현관문 맞은편 낡은 나무 벽에 있는 한 지점으로 끌렸다. 그것은 세월에 따라 색이 바랜 단순한 나무 액자에 조심스럽게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사진 속의 얼굴이 점차 선명해졌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얼굴을 그녀는 즉시 알아보았다. 우아한 아름다움, 빛나는 눈, 그리고 친절한 미소. 그것은 15년 전에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수미였다. 이 사건은 소연과 그녀의 동료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 자세히 보니 소연은 마치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외모, 특히 눈, 미소, 머리를 묶는 방식이 매우 익숙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 미란의 오래된 사진처럼. 소연은 그곳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었고 그녀는 최배 노인의 존재도 벽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잊어버렸다. 안개촌, 호수 옆집, 그물을 깁는 노인, 그리고 수미의 사진, 서울의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예리한 수사관인 소연의 두뇌가 빠른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따로 떨어진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마을 이름, 오래된 사건,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밤 안개 때문이 아니라 짙은 과거의 안개 아래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안개가 문틈으로 들어와 소연을 초기의 충격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 앞에 충격받은 채 서 있었다. 수년 동안 갈고 닦은 경찰로서의 모든 감각이 갑자기 깨어났다. 수미 사건, 그 이름은 한때 서울경찰청의 미해결 사건 파일을 두껍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실종, 흔적 없음. 모든 수색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이제 그녀의 사진이 소연이 본 가장 소박한 집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떨게 한 것은 사진 속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었다. 미란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가장 미묘한 특징들, 친절한 미소, 평온한 외관 아래 숨겨진 슬픈 눈빛, 깔끔하게 머리를 묶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소연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와 수미가 친척 관계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최 노인이 작게 기침을 했고 소연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당황하고 놀란 기색을 감추려고 서둘러 돌아섰다. 아저씨, 혹시 사진 속의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최 노인은 사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 그분은 수미 씨입니다. 제 옛 지인이죠. 수미 씨라고요? 소연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반복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최노인은 여전히 안개가 흘러가는 밖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숨처럼 깊어졌다. 오래전에 실종되셨어요. 15년도 더 됐죠. 아무도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15년. 바로 수미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다. 소연은 손을 꽉 쥐었다. 아저씨, 그분이 언제 실종되셨는지 아세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노인이 소연을 돌아보았고 그의 깊은 눈에는 죄책감이 아닌 단지 피로와 무거움만 있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녀는 안개가 짙었을 때 떠났어요. 많은 말 없이. 이 마을은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아침 안개처럼 오고 가죠.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고 소연은 즉시 최노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사관으로서의 본능이 즉시 작동했다. 이 노인은 수미의 실종과 연관이 있으며 아마도 그가 가장 중요한 목격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최노인은 직업적인 질문들로 쉽게 무너질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친절함과 과묵함은 뚫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소연은 경찰서에서처럼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안개촌에 있었다. 그녀는 고장난 차를 가진 여행자였고 최노인은 그녀를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한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최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오래된 찻주전자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다. 차의 따뜻함이 퍼져나가며 집안의 한기와 긴장감의 일부를 몰아냈다. 소연은 차를 받았고 두 손으로 따뜻함을 감싸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미 사건에 대해 빙빙 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한 적은 정보를 기억해냈다. 수미는 성공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안개촌 근처에서 일을 보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몸값 요구도 없었다. 마치 땅에서 증발한 것 같았다. 경찰은 안개촌 주변의 산악 지역을 포함해 어디든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파일은 점차 식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사진이 여기 최노인의 집에 나타났다.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어머니와의 유사점이 더욱 분명해 보였다. 어머니가 수미를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안개촌에 온 적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과거는 소연에게 항상 미스터리였다. 미라는 강인하고 내성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이나 젊은 시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소연은 도시에서 자랐고 단지 어머니가 그녀를 키우기 위해 고생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소연이 물어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비밀들을 가져갔다. 한 번은 소연이 우연히 철제 상자에 숨겨진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낯선 시골 풍경 한가운데 서 있었고 슬프면서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수미의 사진을 보면서 소연은 갑자기 기이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15년 전의 사건과 어머니의 말해지지 않은 과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혹시 어머니가 수미의 실종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을까? 혹은 심지어 그와 관련이 있었을까? 그 생각은 소연을 몸서리치게 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장난 차는 완벽한 변명이었다. 그녀는 안개촌의 호수 옆집에 머물면서 최노인, 수미, 그리고 이곳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소연은 최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작은 화덕 옆에 앉아 마른 장작을 넣고 있었다. 깜빡이는 불빛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나무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노인은 단순하게 보였고 호수 옆에서 조용한 삶을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미의 사진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그물 수선공이 아니었다. 그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소연, 길을 잃은 여영사는 단지 차가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비밀의 베일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안개는 여전히 안개촌을 뒤덮고 있었고 호수 옆 작은 집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소연은 일찍 일어났다. 낡은 해먹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몸이 뻐근했다. 그녀는 최노인이 화덕에 불을 지피는 것을 보았다. 등불은 언제인가 꺼졌고 이제 희미한 아침빛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물을 끓이고 차를 준비했다. 아저씨, 제 차를 고치러 군청에서 누가 올 때까지 여기서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만약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임시로 머물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세도 낼 수 있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어요. 최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곤경에 처했으니 도울 뿐이에요. 머무세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도 덜하고요. 최노인의 단순한 말투에 소연은 약간 놀랐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밀 수사를 계속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가 고장난 상황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했고 수리점을 찾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교묘하게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소연을 신뢰했기 때문에 압박하지 않았다. 소연은 호수 옆집에서의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금욕적일 정도로 소박했다. 식사는 단지 흰쌀밥과 삶은 채소, 때로는 최노인이 호수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이었다. 그는 혼자 살았고 과묵했으며 하루하루 그물을 수선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본 일들만 반복했다. 고독은 그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독은 차갑지 않았다. 최노인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들이 있었다. 그는 항상 소연에게 가장 뜨거운 밥을 남겨주었다.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면 화덕에 장작을 더 넣었다. 그는 몇 마리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었고 그것들을 매우 세심하게 돌보았다. 그의 친절함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적인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전 중반 한 아이가 나타났다. 지수라는 8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다. 작은 체구의 영리한 얼굴, 크고 둥근 밝은 눈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습관처럼 호수 옆집으로 달려왔다. 최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집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소연은 최노인을 약간 놀란 듯 쳐다보았다. 최노인은 지수를 보자 다정하게 미지었다. 오, 이른 아침부터 왔구나. 오늘은 손님이 계시단다. 지수는 호기심에 차서 소연을 바라보았고 약간 수줍어했다. 이분은 누구세요, 할아버지? 이분은 손님이야. 차가 고장나서 우리 집에 잠시 머무시는 거야. 인사드려라. 지수는 예의 바르게 두 손을 모아 소연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고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지수는 재빨리 최노인의 품으로 들어가 길에서 본 일이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수의 말을 통해 소연은 그녀가 아래 마을 어느 가족의 아이이지만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호수 옆집에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최노인을 키워주신 할아버지 또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지수의 존재는 집과 최노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후 소연은 안개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최노인에게 차를 고칠 곳을 찾으러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는 흙길을 따라 걸으며 낡은 초가지붕집들 사이로 길을 찾았다. 안개촌은 안개 속에서 마치 슬픈 수묵화처럼 펼쳐졌다. 집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며 흙과 습기의 냄새가 섞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곳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대화를 시도하며 길과 생활에 대해 물었다. 점차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중년 여성 백여사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처음에 백여사도 조심스러웠지만 소연의 능숙함과 고장난 차 때문에 약해 보이는 외양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했다. 백여사의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 소연은 안개촌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미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아, 예전 그 일을 물으시는 거예요? 도시 여자 실종 사건 말이죠. 백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고 경계하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에, 그 사건은 정말 끔찍했어요. 갑자기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체를 못 찾았죠. 백여사는 그녀가 알고 있는 소문들을 말했다. 수미는 도시 사람이었고 어떤 일로 마을에 왔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세련되게 차려입었으며 시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등장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강도를 당했다거나 살해당해 시체가 숨겨졌다거나 애인을 따라 도망갔다는 이야기, 심지어 호수에서 귀신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저기 호수 옆집에 사는 최노인 말이에요? 백 여사가 갑자기 최노인을 언급했고 그녀의 목소리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 사람은 이상해요. 혼자 살면서 거의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아요. 수미 씨가 실종된 그날 누군가 그를 호수 근처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대요. 그 후로 그는 더 조용해지고 말수가 적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뭔가 알고 있거나 심지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수군거려요. 소연은 주의 깊게 들으며 소문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걸러내려 했다. 최노인에 대한 소문은 그에 대한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지 고립된 사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일 뿐 실질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느꼈다. 백 여사는 마을의 다른 이야기들, 한때 이곳에 살았던 가족들, 발생했던 소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했다. 소연은 모든 것을 기억하려 노력하며 이를 수미 사건 파일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려 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호수 옆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안개초는 단순히 외딴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안개 아래 잊혀진 오래된 이야기들과 비밀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의 중심에는 최노인, 지수, 그리고 나무벽에 걸린 수미의 사진이 있었다. 소연은 등불 아래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최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른 몸, 고된 모습이 어떻게 미스터리한 사건과 연관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 수미에 대해 언급할 때의 회피, 그리고 마을의 소문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단지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와 이 사건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를 찾는 딸이기도 했다. 그녀는 단지 희미한 사진 속 어머니의 기억과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의 수미 사건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가 소연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다. 소문과 회피보다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그녀는 열쇠가 이 집 어딘가에 또는 최노인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호수 옆집에서의 다음 며칠은 가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소연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가면을 유지하며 채소를 따거나 그릇을 씻거나 그물을 널거나 하는 사소한 일들로 최노인을 도왔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고 수사관의 본능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최노인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점차 소연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초기의 경계심은 사라졌다. 그는 호수 옆에서의 삶, 물이 불어나는 계절들, 그가 잡았던 큰 물고기들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으며 약간의 향수가 묻어났다. 지수는 여전히 매일 놀러왔다. 그녀는 순수하고 영리했으며 마당 곳곳을 뛰어다녔고 때로는 학교나 집에서의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그녀는 최노인을 매우 좋아했고 종종 그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지수도 점차 소연에게 익숙해져 처음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다. 지수의 존재는 원래 고요했던 집에 웃음과 햇살을 가져왔다. 소연은 지수가 매우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아이가 어른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을 무심코 말하기도 했다. 소연은 쉬는 시간 대부분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데 썼다. 그녀는 집 안의 모든 물건, 구석구석, 최노인의 습관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최노인이 종종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떨어진 곳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가끔 그는 수미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어느 오후 강한 바람이 불어 집 뒤의 마른 바나나 잎들이 처마 밑으로 날아왔다. 소연은 최노인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 마른 잎들과 잡동사니들을 모으고 있었다. 처마 밑을 청소하던 중 가려진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재단 아래 놓여 있었고 약간 숨겨진 상태였다. 아저씨, 이 상자 오래됐네요. 제가 밖으로 꺼내드릴까요? 소연이 물었고 손으로 상자 뚜껑을 살짝 만졌다.
최 노인이 돌아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상자. 거기 두세요. 오래된 물건들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한 듯했다. 최 노인의 당황함은 소연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이 상자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좀 습기가 찬 것 같아요. 오래 두면 안에 물건들이 상할까 봐요. 소연이 끈질기게 말했다. 최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꺼내보세요. 조심하세요. 먼지가 많을 거예요. 허락을 받은 소연은 상자를 끌어당겼다. 꽤 무거웠고 먼지가 가득했다. 소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몇 벌의 오래된 옷과 색이 바랜 몇 가지 개인 용품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상자 바닥, 낡은 천 아래에 감춰진 채로 소연은 낡은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 표지가 다른 작은 노트북, 그리고 끈으로 묶인 오래된 편지 한 다발을 발견했다.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수사관으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누구 거예요, 아저씨? 소연이 물었다. 노트북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최 노인은 노트북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 그건 누군가 맡긴 오래된 물건일 뿐이에요. 소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들을 혼자 조용히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최 노인에게 노트북과 편지들을 안으로 가져가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다. 최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지만 소연은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낡은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페이지들은 이미 노랗게 변색되었고 잉크는 여러 곳에서 흐려져 있었으며 글씨체는 약간 떨렸다. 여성스러운 필체. 소연은 읽기 시작했다. 첫 줄부터 그녀는 이것이 일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읽은 후 그녀는 이 필체가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 필체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일기는 어머니가 안개촌에 살았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날짜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날씨, 계절, 작은 사건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소연은 이것이 약 16년 전 수미 실종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고 추정했다. 일기에는 그 당시 어머니의 어려운 삶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무언가를 피해 도망온 것 같았고 안개촌을 피난처로 찾았다. 그녀는 고단하게 살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일기에 수미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어머니는 수미에 대해 애정을 담았었고 그녀를 가까운 자매처럼 여겼다. 수미는 어머니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민과 두려움을 나눴다. 수미 언니가 오늘 또 방문했다. 몇 가지 채소를 가져왔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친절하다. 우리는 처마 밑에서 옷을 수선하며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다고 말했다. 이 문장을 읽고 소연은 목이 메었다. 일기는 또한 안개촌에서의 생활, 이곳 사람들에 대해 묘사했다. 그것은 호수, 좁은 길들, 안개에 덮인 산들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기는 수미의 실종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의 기록에서 멈췄고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 다가오는 무언가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맴돌고 있다. 수미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두렵다. 일기의 마지막 줄은 갑자기 중단된 듯한 몇 개의 흘려 쓴 단어들 뿐이었다. 일기를 다 읽은 소연은 그것을 내려놨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미스터리한 과거 전체, 어머니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비밀스러웠던 이유가 이 작은 노트북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수미와 함께 이곳에서 어렵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수미의 실종, 차가워진 사건은 어머니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는 무엇을 했던 걸까? 왜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소연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소연은 자신이 기억과 비밀의 미로에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일기는 그 어두운 구석들을 비추는 첫 번째 빛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더 큰 질문들을 열어두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는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밖에서 최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지수는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도 15년 전의 비극과 비밀의 일부분일 뿐일까? 소연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왔다. 수미에 대한 진실, 어머니에 대한 진실, 안개촌에 대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베일이 벗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단서는 놀랍게도 지수로부터 우연히 그리고 예기치 않게 왔다. 어느 오후 소연이 지수와 함께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지수는 물장난을 치며 마른 풀 사이에 끼어있는 낡은 밧줄 끝을 가리켰다. 소연 언니, 이 밧줄 최할아버지 거예요. 지수가 외쳤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이걸로 호수에서 뭔가 무거운 걸 끌어올리는 걸 봤어요. 정말 무거워 보였어요. 소연은 얼어붙었다. 호수에서 무거운 것을 끌어올렸다고? 호수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과 결합하면 지수의 이야기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퍼즐 조각이 되었다. 소연은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 표면은 여전히 고요했고 물은 평소처럼 약간 어두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을 품은 곳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를 떠올렸다. 한 부분에서 어머니는 호수에 대해 썼다. 이 호수는 정말 깊다. 내려다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수미 언니는 이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부분, 호수로 기울어진 고목나무가 있는 곳. 소연은 가까이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최 할아버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호수에서 묵은 걸 끌어올렸다고요. 기울어진 고목나무 있는 곳에서요. 최 노인은 그물을 내려놓았고 그의 얼굴은 참백해졌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진하게 물장난을 치고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흩어진 조각들이 소연에 의해 함께 맞춰졌고 지수가 무의식적으로 마지막 단서를 제공했다. 좋아요. 알았어요. 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노인은 소연을 호수 쪽으로 기울어진 고목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외진 구석이었다. 그는 물이 더 깊고 약한 수중 물살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날 수미 씨가 사라진 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산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몰라요. 미란 씨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아마도 도시에서 온 사람으로 수미 씨가 도망치고 있던 일과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저기 근처에서 만났어요. 최 노인이 언덕 쪽으로 가리켰다. 만남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격렬하게 다투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몸싸움을 했어요. 몸싸움 중에 수미 씨가 밀려서 미끄러져 이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근처의 가파른 절벽을 가리켰다.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호수로 떨어질 것이었다. 소연은 숨이 막혔다.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몸싸움 중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였다. 누가 그녀를 밀었나요? 소연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고요한 호수 표면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뚜렷이 보지 못했어요. 단지 키가 크고 강한 남자라는 것만 알아요. 수미 씨가 떨어진 후 그 사람은 잠시 호수를 내려다보고는 도망쳤어요. 미란 씨, 당신 어머니는 수미 씨를 뒤따라갔다가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미란 씨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최 노인이 계속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창백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같이 이곳으로 왔어요. 호수를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짙었고 호수는 깊었죠. 우리는 소리쳐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미란 씨는 극도로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녀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 남자가 돌아와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녀는 절 애원했어요. 이 일을 숨겨달라고 간청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둘 다 큰 문제에 휘말릴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나중에 수미 씨의 가족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란 씨가 안쓰러웠고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저도 두려웠어요. 이 마을은 외진 곳이고 교통도 불편하고요. 관청에 신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는 데 동의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며칠 후 최 노인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안개가 걷히자
뭔가가 호수 가장자리에 떠올랐어요. 저는 그물과 밧줄을 사용해 끌어올렸어요. 최 노인이 지수가 봤던 낡은 밧줄을 가리켰다. 그것은 수미 씨였어요. 그녀의 시신이 호수 아래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최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당시 저와 미란 씨 단둘뿐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란 씨는 많이 울었고 결국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두면 안 돼. 관청에 신고할 수도 없어. 그녀는 수미 씨를 제대로 돌려보내거나 적어도 그녀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수미 씨를 묻었어요. 바로 근처에 최 노인이 고목나무에서 멀지 않은 숨겨진 장소를 가리켰다. 미란 씨가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비석은 없고 그저 몇 개의 돌을 쌓아놓은 것뿐이었죠. 그녀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모든 게 정리되면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 노인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쳤다. 아마도 그녀도 뭔가 일이 생겼거나 너무 두려워서 다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은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비극이었다. 맹렬한 살인이 아니라 공포와 은폐로 이어진 끔찍한 사고였다. 그녀의 과묵한 어머니, 미라는 범죄를 숨긴 사람이 아니라 최 노인과 함께 고통과 두려움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소연은 최 노인이 가리킨 곳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풀 아래에는 15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있었다. 수미의 운명에 대한 비밀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비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범죄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비극 때문에 울었다. 진실이 고요한 호수 바닥과 깎아지른 절벽에서 드러났다. 그것은 잔인한 범죄가 아니라 일련의 비극, 도주, 몸싸움, 치명적인 사고, 그리고 은폐로 이어진 두려움이었다. 최 노인과 어머니가 오랫동안 짊어져왔던 고통과 짐이 이제 소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최 노인 옆 호수가에 조용히 앉았다. 호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습기와 진흙 냄새를 가져왔다. 지수는 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과거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법을 지키고 범죄자를 정의의 빛으로 끌어내겠다고 맹세한 경찰관 소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최 노인의 조용한 선함과 안개촌의 연약한 평화를 목격한 딸 소연. 그녀의 경찰관 두뇌가 외쳤다.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열어야 한다. 현장을 발굴해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남자를 찾아야 한다. 정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최 노인을 체포해야 한다고. 15년은 긴 시간이지만 법은 법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말을 했다. 최 노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비극에 휘말린 선한 사람이었고 두려움과 의리 때문에 행동했다. 어머니 역시 상황의 희생자였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대대적인 수사는 안개촌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최 노인 남은 생을 죄책감과 고독 속에서 보낸 사람은 이제 노년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지수는 유일한 할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고 이미 땅에 붙인 어머니의 명성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최 노인의 작은 발전기로 충전한 후 다시 가득 찼다. 화면에는 팀장의 이름이 표시되었다. 한 통의 전화만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소연의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기 앉아 있었고 마르고 약해 보였으며 슬픈 눈으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15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소연에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뢰와 아마도 떠나기 전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모든 진실을 말했다. 소연은 이곳에서의 나날을 회상했다. 최 노인의 소박함, 무사심한 친절함, 지수의 순진한 미소, 호수 옆집에서 그녀가 찾은 기이한 평화, 서울의 긴장과 급함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곳이었다. 어머니가 최 노인과 비밀을 공유했던 곳, 어머니가 자신의 기억 일부를 남겨둔 곳.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었다. 공포에 대한 떨리는 글씨들, 수미와의 자매에 대한 기록. 어머니는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법은 정의다. 하지만 정의는 항상 하나의 형태만 있는 걸까?
이 잔혹한 진실이 수미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까? 아니면 단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일 뿐일까? 소연은 휴대폰을 다시 넣었다.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실종 사건, 새로운 단서, 폭격자에 대한 공식적인 단어들. 하지만 그녀가 타이핑하는 모든 단어는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칼 같았다. 이 보고서는 최노인을 펍의 그물로 끌어들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노인과 지수의 작은 보금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소연은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증거와 용의자에 대한 차가운 단어들을 보았다. 그녀는 보고서 초안을 찢어버리고 손에 구겼다. 그녀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그녀는 최노인에게, 지수에게, 어머니의 기억에 이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막 찾은 평화를 파괴할 수 없었다. 소연은 최노인을 바라보았다. 최할아버지. 그녀가 깊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 일을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을 거예요. 최노인이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경찰이잖아요? 네, 전 경찰이에요. 소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었던 것을 저도 믿어요. 할아버지의 선함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미 씨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었어요. 은폐는 두려움과 상황 때문이었죠. 15년 후에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진정한 정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더 많은 고통만 가져올 뿐이에요. 하지만 법은요? 최노인이 더듬거렸다. 법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인간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저는 다른 형태의 정의가 있다고 믿어요. 양심의 정의, 의리의 정의. 그럼 수미 씨는요? 최노인이 슬퍼하며 물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도 제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수미 씨를 존엄하고 조용하게 적절한 안식처로 모실 거예요. 우리만 알게요. 이것이 우리가 그녀에 대한 최종 존중을 표하고 할아버지가 이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날 밤 희미한 달빛과 짙은 안개 아래 소연과 최노인은 작은 사적인 장례식을 치렀다. 최노인이 보여준 장소에 서서 소연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 가능한 한 가장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수행했다. 이것은 죽은 이를 존중하는 동시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무거운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세 세대를 연결했다. 떠난 수미, 비밀을 간직한 최노인과 미란,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고 선택을 한 딸 소연. 소연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더 인간적인 정의, 과거에 대한 치유. 그녀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떠난 이들의 기억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짐이 최노인의 어깨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그는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그를, 잠자는 지수를,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소연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무급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근무기간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수미 사건이나 안개촌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그녀의 업적을 존중하여 휴가 요청을 승인했다. 소연은 공식적으로 호수 옆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장을 입고 예리한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최노인의 일상 업무를 도왔다. 안개촌에서의 삶은 번잡한 서울과 완전히 달랐다. 소연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닭 울음소리에 일찍 일어나 안개와 흙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그녀는 최노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단순히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지수는 소연이 머물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소녀는 소연에게 친밀하게 들러붙었고 그녀를 소연 언니라고 불렀다. 소연은 지수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보냈다. 지수는 소연의 삶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왔고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외로움의 공간을 채웠다. 소연과 최노인 사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소연은 자연스럽게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애정을 담았다.
최노인은 소연을 친딸처럼 여겼고 그의 삶의 상실에 대한 보상처럼 느꼈다. 그들은 일상의 이야기, 일상적인 걱정거리를 서로 나누었다. 수미에 대한 비밀의 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운 망령이 아니라 슬픈 기억,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 소연은 또한 마을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처럼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백여사와 함께 시장에 가고 여전히 약간 호기심 많지만 점차 의심이 줄어든 백여사와 함께 마을의 작은 활동에 참여했다. 점차적으로 안개촌 사람들도 호수 옆집에 사는 도시 여자 소연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소연은 자신의 진실함과 소박함으로 자신이 위험하거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소연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최노인과 함께 호수 옆집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존 구조를 부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단지 썩은 나무벽을 보강하고 새는 지붕을 고치고 작은 부엌을 정리했다. 집은 여전히 소박하고 단순했지만 더 튼튼하고 아늑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황량하고 음침하지 않았다. 소연은 집 안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수미의 사진을 놓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벽에 걸지 않고 작은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놓고 옆에 들꽃 한 다발을 꽂았다. 이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친구이자 자매였던 수미의 기억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소연은 때때로 사진을 바라보며 수미의 비극적인 운명과 어머니의 복잡한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알려졌고 고통은 더 이상 망령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였다. 안개촌에 머무는 동안 소연은 실제 삶이 단지 사건, 숫자, 건조한 규칙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소박한 선함, 따뜻한 인간애, 그리고 가장 작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아침 햇살, 새소리, 비후 흙냄새, 그리고 지수의 미소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소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가장 외로운 곳에서 가족을 찾았다. 최누이는 애정 가득한 할아버지였고 지수는 사랑스러운 조카였다. 비밀과 비극을 품고 있던 호수 옆집은 이제 그녀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내면의 평화가 점차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긴장과 불안을 대체했다. 소연은 자신이 경찰이었다는 과거, 수미 사건과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잊지 않았지만 판단과 처벌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이를 대면하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법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개촌의 짙은 안개 속 호수 옆집은 차 사고 후 소연이 발을 딛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진실을 찾고 가족을 찾고 경력과 과거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은 후 자신을 찾은 곳이었다. 비밀을 찾아 나선 여영사의 여정은 끝났고 더 평화로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오래된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시간이 흘렀다. 소연이 안개촌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차가 고장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호수 옆집은 이제 달라졌다. 오래된 금속 지붕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야자 수입 지붕으로 교체되었다. 나무벽은 튼튼하게 보강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연두색으로 칠해졌다. 흙마당은 평평하게 다듬어졌고 단순하지만 화려한 꽃 몇 송이가 심어졌다. 최누이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묻지 없는 미소가 더 자주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그물을 고쳤지만 더 이상 고독과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지수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더 커졌으며 더 건강해졌고 특히 매우 영리해졌다. 소연의 지도 아래 지수는 공부를 잘했고 더 이상 마을 주변을 뛰어다니는 아이가 아니었다. 소연은 더 이상 갇힌 도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안개촌의 일부였다. 그녀는 전통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친근하고 가까운 어조로 마을 사람들과 대화했다. 백야사는 더 이상 헐뜯지 않고 심지어 종종 채소 바구니나 달걀을 가지고 호수 옆집에 들렀다. 예전의 의심의 눈빛은 이제 애정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호수 옆집은 혈연 관계 없는 세 사람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안개촌의 밝은 지점이 되었다. 소연은 자신의 저축을 사용해 집의 작은 방을 임시 교실로 개조했다. 그녀는 지수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노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조직했고 그들과 함께 옷을 수선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단순히 화덕 주위에 앉아 있었다. 수미의 사진은 여전히 작은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항상 신선한 들꽃이 있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기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다. 수미가 쉬고 있는 곳도 소연과 최노인이 조심스럽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돌보았다. 어느 오후 해가 기울어 호수 표면과 멀리 있는 얇은 안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소연은 처마 아래 낡은 해먹에 앉아 있었다. 최노인은 옆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지수는 마당 한쪽에서 글을 공부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 호수, 최노인이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사색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다. 옛날에는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슬픈 이야기들로 소문났죠. 지금 보니 정말 평화롭네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그래요, 할아버지. 호수는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바뀐 거죠. 그녀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이나 묻힌 비밀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요함,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집의 반영만을 보았다. 수미 사건은 경찰 교과서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 있었지만 수미의 운명에 대한 진실은 알려졌고 그녀는 안식을 얻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극이 소연을 이곳으로, 최노인과 지수에게 안개촌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소연은 더 이상 서울에서의 경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선함과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호수 옆집은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은 곳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찾은 곳, 집을 찾은 곳이었다. 최노인은 다 꿰맨 그물을 내려놓고 애정 어린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 해에 당신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곳에 길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지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수미 씨와 미란 씨도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저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소연이 목이 메어 대답했다. 서울은 그렇게 붐비는데도 외로웠어요. 이곳이 진짜 집이에요. 지수가 달려와 소연의 품에 안겼다. 소연 언니, 공부 다 했어요. 호수에 나가서 놀아요. 소연은 지수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호수에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호수는 깊거든. 지수는 밝게 웃었다. 소연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호수는 그저 바라보고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놀 수 있는 물덩어리였다. 소연은 지수를 바라보고 최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노인의 유산이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라 조용한 선함과 이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길을 잃고 지친 사람 누구나 들러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 하루의 마지막 햇살 아래 호수 옆집은 안개 속에서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빛났다. 더 이상 비밀이나 비극을 품은 곳이 아니라 평화로운 정류장, 사랑과 선함이 혈연관계 없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곳. 호수 옆 사진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성적인 여경찰 소연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진실과 소박한 선함과 깊은 애정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소연의 여정과 그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비슷한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인간, 선함,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